나는 내 생일, 6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남편,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 내 여동생마저도 초대 문자를 무시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불륜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자 웨이터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지금 휴대폰 확인하세요. 휴대폰 속 사진들을 응시하는 동안 샴페인 잔이 손안에서 떨렸다. 내 남편 박지훈이 내 동생 이유진과 키스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마치 전리품처럼 내가 잃어버렸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생일 축하와 기념일 축배가 오갔지만 내 귀에는 오직 내 테이블 위 5개의 빈 의자가 만들어내는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만이 들릴 뿐이었다. 3시간 전 나는 희망에 부풀어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에 들어섰었다. 지배인 김아름 씨가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6인석 예약하신 이수진 고객님,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그녀는 예약석 중앙에 놓인 새하얀 백합을 매만지며 물었다. 나는 거의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오늘은 내 47번째 생일이며 가족들과 전통적인 축하를 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케이크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15년 전 저희 결혼 케이크를 맞췄던 달콤한 순간 베이커리의 레드벨벳 케이크로요. 나는 이번 주에만 그 케이크에 대해 3번이나 남편에게 언급하며 넌지시 힌트를 주었다. 그는 그때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가 듣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그가 내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다. 처음 20분은 초조함 속에서 흘러갔다. 나는 의자를 정성껏 배열했다. 유진의 의자는 레스토랑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두었다. 그녀는 사람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민서의 의자는 창가를 향하게 했다. 그녀는 거리 풍경을 즐겼다. 심지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자리도 신중하게 골랐다. 지훈의 이야기를 듣기에 충분히 가깝지만 시어머니가 불안해하시는 주방의 소란스러움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름 씨가 빵바구니를 가져다주고 물잔을 채웠다. 그녀는 테이블을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주저하는 듯했다. 3번째로 물을 채워줄 때쯤 그녀는 내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표정 아래 동정심이 쓰여 있었다. 처음 30분 동안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나는 지훈의 이름이 화면에 뜨며 교통체증이나 급한 회사 일 때문에 15분 정도 늦는다는 사과 메시지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다. 대신 스팸 전화와 광고 문자뿐이었다. 가족들의 침묵은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7시 15분 나는 와인 한 잔을 주문했다. 7시 30분까지 그걸 다 비우고 저녁 메뉴판을 달라고 했다. 명찰에 따르면 이름이 최민준인 웨이터는 금속태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3년 동안 우리 가족의 식사를 담당해왔고 우리가 주로 시키는 메뉴를 알고 있었으며 지훈이 항상 빵에 곁들일 버터를 추가로 달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했다. 조금 더 기다리실까요? 민준 씨가 빈 의자들을 힐끗 쳐다보며 쓰이지 않은 식기를 만지는 척하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냥 좀 늦는 거예요. 나는 내 손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에도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유진은 여기서 12분 거리에 살았고 약속에는 지독할 정도로 일찍 오는 편이었다. 민서는 레스토랑에서 6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했고 이번 주에만 우리 약속을 2번이나 확인했다. 지우는 나보다 먼저 집을 나서며 오늘 저녁에 필요한 것 좀 사와야 한다고 말했었다. 옆 테이블의 커플은 딸의 약혼을 축하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계속해서 반지를 자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텅 빈 약지를 만졌다. 3주 전 불가사의하게 사라지기 전까지 15년 동안 할머님의 다이아몬드가 자리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지우는 집안의 모든 서랍, 모든 주머니, 모든 구석을 나와 함께 뒤져주었다. 그의 걱정은 너무나 진심처럼 보였다. 8시가 되자 레스토랑은 저녁 손님들로 절정에 달했다. 근처 테이블들은 웃음과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다. 10대 아이들 한 무리는 거대한 초콜릿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셀카를 찍고 내가 부러워하는 추억을 만들고 있었다. 노부부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있었고 수십 년을 함께한 듯 서로의 말을 끝맺어 주었다. 나는 홀로 앉아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는 사람이 아닐 때마다 희망이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내 주변의 빈 의자들은 마치 내가 오해했던 관계와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사랑의 증거인 양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민준 씨가 내가 주문했던 전체 요리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을 가져왔다. 그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유진의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민서의 전화는 한 번 울리더니 마치 일부러 거절한 것처럼 끊어졌다. 바로 그때 진짜 공포가 엄습했다. 이건 교통체증이나 회사 일, 혹은 잊어버린 약속의 문제가 아니었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번호를 찾았다. 만약 누군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시부모님일 터였다. 그분들은 내가 알게 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 모임에 빠진 적이 없었다. 지훈이 청혼했을 때 아버님은 우셨다. 우리가 불임으로 힘들어할 때, 어머님은 실망할 때마다 나를 안아주셨다. 전화가 3번 울리고 나서 어머님이 받으셨다. 수진아, 얘야, 몸은 좀 괜찮니? 저 지금 식당에 있어요. 나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일 저녁 식사 때문에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어머님의 목소리가 더 작고 불확실하게 돌아왔다. 얘야, 우린 저녁 식사가 있는 줄 몰랐단다. 지훈이가 네가 몸이 안 좋아서 취소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누구와도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레스토랑이 내 주위에서 기우는 것 같았다. 주변 테이블의 대화는 텔레비전 잡음처럼 배경소음으로 변했다. 내 잔에 담긴 와인은 갑자기 쓰게 느껴졌고 주방에서 풍겨오는 마늘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다. 제가 취소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어제 아침에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걱정이 더 깊어졌다. 지훈이가 우리 둘 다에게 전화했어. 네가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아버님은 그래도 너를 보러 가고 싶어 하셨는데. 지훈이가 네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하더구나. 지훈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부모님을 초대할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드렸던, 완벽한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쌓아 올렸던 지훈이, 그는 의도적으로 내 생일에서 그들을 배제했다. 몇 달 동안 내 마음속 그늘에 숨어있던 질문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또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민준 씨가 마치 내 고통의 소환되기라도 한 듯 내 테이블 옆에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내가 손도 대지 않은 저녁 식사 옆에 새로운 샴페인 한 잔과 작게 접힌 종이 쪽지를 놓았다. 그의 눈이 나와 마주쳤고 그 강렬함에 나는 숨을 멈췄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수진 고객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것이 단순히 저녁 서비스나 레스토랑의 규약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만드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 손가락이 더듬거리며 종이를 풀었다. 마치 폭발물이라도 든 것처럼 천천히. 필체는 신중하고 단정했다. 지금 휴대폰 확인하세요. 나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이미 물러나 있었다. 곧 펼쳐질 어떤 상황을 위해 나에게 프라이버시를 준 것이다. 내 주위에서 레스토랑은 저녁의 리듬을 이어갔다. 잠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한 대화, 머리 위로 흐르는 부드러운 재즈. 하지만 나는 이 순간 고립되어 있었다. 나의 옛삶과 휴대폰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진실 사이에 매달린 채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했다. 사진 갤러리가 열려 있었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심장이 멎었다가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훈과 유진이 바로 이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곳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 유진의 손이 카메라를 향해 뻗어 있었고 내 할머니의 반지가 배신의 횃불처럼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짝였다. 타임스탬프는 이틀 전 화요일 저녁을 가리켰다. 유진이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내게 전화해 생일 계획을 확인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사진은 더 있었다. 지훈과 유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지훈과 유진이 보석상에 있는 모습. 몇 년 전 우리가 내 반지의 사이즈를 조절했던 바로 그 가게였다. 내가 거의 확인하지 않는 신용카드로 청구된 로맨틱한 2인용 저녁 식사 영수증도 있었다. 하지만 내 평정심의 마지막 조각마저 산산조각 낸 것은 마지막 이미지였다. 내가 집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걱정하며 생일 축하에 들떠있는 동안 지훈과 유진이 함께 보낼 저녁을 계획하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다. 언니는 정말 순진해. 아직도 자기가 반지 잃어버린 줄 알아. 이건 거의 식은 죽 먹기네. 유진이 썼다. 지훈의 답장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냥 혼자 생일 저녁이나 먹게도. 거기 혼자 앉아있으면 자기가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마침내 깨닫게 될 거야.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불륜뿐만 아니라 이 순간의 잔인함까지도. 그들은 내가 빈 의자들에 둘러싸여 앉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를 상처 주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배신의 증거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말라버렸다. 손의 떨림이 멈췄다.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몇 달 동안 변명해왔던 여자. 편집증에 걸렸다고 스스로를 탓했던 여자. 신뢰가 어리석게 느껴질 때조차도 사랑은 믿는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던 여자. 그 여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내가 앉아 있었다.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졌고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여자. 그들은 내가 약하고 예측 가능하며 울고 용서하고 이 모든 일이 없었던 척할 유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아내, 그들의 언니, 그들의 편리한 표적이 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렸다. 그들은 곧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분주한 레스토랑 직원들 사이에서 민준 씨를 찾았다. 그는 바 뒤에서 와인잔을 닫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내 결혼 생활을 파괴할 증거를 막 전달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체계적이고 차분했다. 식당을 가로질러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단지 임무를 완수했다는 확인이었다. 민준 씨가 나의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된 이야기는 8일 전에 시작되었지만 그 씨앗은 몇 달 전에 뿌려졌다. 나는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개별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작은 불일치들이었지만 함께 모여 내가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을 형성했다. 저녁 식사 중 지훈의 휴대폰이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해 있었던 것. 유진이 내 전화를 받지 않다가 몇 시간 뒤 정교한 변명을 담은 문자를 보냈던 것. 내가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뚝 끊기고 과장되게 밝은 미소와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으로 대체되었던 것. 지난 화요일 오후 나는 강남에서 보리를 보다 가라 시엘에 들르기로 결심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 씨를 만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몇 년 동안 단순한 웨이터 이상이었다. 그는 우리 가족 축하 행사의 고정 멤버였다. 기념일을 기억하고 승진에 대해 물어보고 평소와 달리 누군가 빠지면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저녁 영업을 위해 테이블을 세팅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정밀한 움직임은 군대식 효율성으로 완벽한 식기 세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점심과 저녁 사이의 조용한 시간. 레스토랑은 거의 비어 있었다.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금빛 광선 속에서 먼지를 포착했다. 이수진 고객님. 그가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오늘은 예약 안 했어요, 민준 씨.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을 하려니 바보 같게 느껴졌어요. 마치 평범한 내 삶이 아니라 첩보소설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혹시 최근에 저 없이 지훈 씨가 여기 온 적 있나요? 그의 손이 씻기 위해서 멈췄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그가 말하기 전에 답을 알 수 있었다. 고객님, 저는 제발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제가 편집증 환자나 질투심 많은 여자, 혹은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알아야겠어요. 민준 씨는 정리하던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난주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요일 저녁 동생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 사살은 찬물처럼 나를 덮쳤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 모습이 어땠어요? 형부와 처제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수많은 커플들을 서빙해봐서 가족 식사와 다른 무언가의 차이를 압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레스토랑이 내 주위에서 살짝 도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떴을 때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친절하고 지적인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속삭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계산적으로 들린다는 건 알지만 확실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민준 씨는 텅 빈 레스토랑을 둘러보더니 그가 세팅하던 테이블에 의자 하나를 빼주었다. 앉으세요, 고객님. 제가 관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분 동안 민준 씨는 내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만들어왔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내는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이 3번이나 이곳에 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항상 내가 독서 모임에 가는 화요일 저녁이었다.
그들은 몇 년 전 지훈이 내게 청혼했던 바로 그 구석 자리를 요청했다. 유진은 매번 다른 보석을 하고 왔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지난 화요일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다운 반지였어요. 빈티지처럼 보였죠. 할머니의 반지. 내가 보험사에 분실 신고를 했던 바로 그 반지였다. 제가 손님들을 염탐할 수는 없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다시 오게 되고 만약 제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게 된다면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끝을 흐렸다. 해주실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지 않다면 혹시? 고객님은 3년 동안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 딸의 졸업을 기억해 주셨고 제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셨죠. 서비스가 느릴 때도 팁을 후하게 주셨고요. 고객님의 남편은 정확히 15%를 팁으로 주고 술을 더 마시고 싶을 땐 손가락을 튕깁니다. 고객님의 동생은 한 번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민준 씨는 이미 완벽한 식기 세팅을 다시 한번 바로잡았다. 만약 그들이 고객님을 상처 줄 계획이라면 그들은 장소를 잘못 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모르는 번호로 내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7시 반 12번 테이블 예약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1시간 동안 쳐다보았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었다. 그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훈과 내가 결혼 생활의 모든 이정표를 축하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것을 과시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탐정쇼처럼 화분 뒤에 숨을까? 공개적으로 그들을 대면할까? 모든 시나리오는 우스꽝스럽거나 파괴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6시 15분 민준 씨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일찍 왔습니다. 고객님 반지를 끼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계획도 없이 레스토랑으로 차를 몰았다. 창문을 통해 안을 볼 수 있는 길 건너편에 주차했다. 그들이 거기 12번 테이블에 있었다. 유진이 손짓할 때마다 그녀의 왼손이 촛불에 반사되었다. 내 할머니의 다이아몬드는 마치 내 보석함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반짝였다. 내 휴대폰이 민준 씨의 또 다른 메시지로 울렸다. 주방 입구, 직원 주차장. 직접 보시려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시엘의 뒷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민준 씨는 내게 서버용 앞치마를 주며 12번 테이블이 선명하게 보이는 서비스 스테이션을 가리켰다. 여기서는 그들이 고객님을 볼 수 없어요.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모든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였을 때 유진은 한창 이야기 중이었다. 언니는 내가 요가 수업에 간 줄 알 거야. 너무 잘 믿어서 거의 안쓰러울 정도라니까. 모든 걸 다 믿잖아. 지훈이 공격적인 정밀함으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대답했다. 어제는 그 반지 찾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진짜로 고맙다고.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 소리는 친밀한 레스토랑 분위기 속에서 날카롭고 잔인하게 울렸다.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아마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가끔은 언니가 아는 것 같아. 유진이 반지를 손가락에 돌리며 말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 수진이는 맞설 배짱이 없어. 지훈이 대답했다. 우리가 이 게임을 그만둘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 변명해 줄 거야. 민준 씨가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장치를 들고 내 옆에 나타났다. 레스토랑 보안 시스템 태블릿입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안전상의 이유로 제가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 문제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결혼식 날 내게 케이크를 먹여주었던 바로 그 포크로 내 동생에게 디저트를 먹여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녹화 장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주말 여행에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계획, 그들이 사실을 털어놓을 때 어떤 친구들에게 먼저 말할지에 대한 논의, 나의 순진함에 대한 그들의 무심한 잔인함까지. 민준 씨는 이 모든 것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타임스탬프와 함께 내 휴대폰의 보안 폴더로 옮겨주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로맨틱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호텔 예약은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민준 씨가 말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에 등록된 고객님 카드와 같은 카드입니다. 배신은 내가 아직도 발견하고 있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내 보석을 착용한 채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과 유진이 레스토랑을 떠날 때 민준 씨는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몇 년 전 내가 가족 비상사태를 위해 주었던 카드로 청구된 그들의 저녁 식사 영수증과 그의 단정한 필체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고객님을 상처 주는 것을 축하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제 내 생일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 속 증거가 타오르는 것을 보며 나는 민준 씨가 내 접시 옆에 샴페인 잔을 놓을 때 왜 그렇게 단호해 보였는지 이해했다. 그는 단지 그들의 불륜 증거를 모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늘 밤 나를 모욕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기록했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축하하는 동안 내가 여기 혼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예상을 나는 민준 씨의 시선을 사로잡고 식당을 가로질러 입모양으로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 이상을 내게 주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해주는 선물을 주었다. 그 알은 내가 이제껏 받아본 어떤 생일 선물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내 휴대폰이 그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로 울렸다.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고객님은 이 일에 혼자가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레스토랑을 나설 때까지 입가에 머물렀다. 민준 씨의 마지막 문자는 여전히 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다. 시원한 저녁 공기가 내 얼굴에 부딪혔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불확실성의 무게가 거치고 더 날카롭고 더 깨끗하고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레스토랑 주차장에 있는 내 차에 앉아 있었다. 키는 꽂혀 있었지만 엔진은 꺼진 채였다. 대시보드의 디지털 시계는 오후 9시 47분을 가리켰다. 내 생일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축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민준 씨가 내 휴대폰으로 옮겨준 증거들을 훑어보았다. 23장의 사진, 4개의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3단계로 간단하게 결혼생활 파괴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미술관에 걸어도 될 만큼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금융 배신의 서류 흔적. 가장 치명적인 녹음 파일은 겨우 47초짜리였다. 지훈의 목소리, 무심하고 자신감 넘쳤다. 걘 절대 카드 명세서 확인 안 해. 재정 관리는 전부 내가 하거든. 우리 뱅킹 앱에 어떻게 로그인하는지도 몰라. 그에 대한 유진의 웃음소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 같았다. 그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틀렸다. 나는 휴대폰으로 우리의 공동은행 계좌를 열었다. 지훈이 내가 존재조차 모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앱이었다. 3개월간의 의심스러운 청구 내역이 나를 마주 보았다. 내가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에서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 내가 출장을 갔을 때의 호텔 숙박, 심지어 내가 반지를 분실 신고한 바로 다음 날짜의 보석상 구매 내역까지. 그들은 나의 무지를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내 손가락이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휴대폰 화면 위를 움직였다. 먼저 그들 3명 모두에게 단체 카톡을 보냈다. 오늘 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바란다.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거의 즉시 지훈의 이름 아래에, 그리고 유진의 이름 아래에, 그리고 민서의 이름 아래에 3개의 점이 나타났다. 모두 미친 듯이 타이핑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정교한 거짓말이나 필사적인 사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에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집으로 가는 데는 12분이 걸렸다. 다른 가족들이 아마도 저녁을 마무리하고 있을 조용한 교회의 거리를 지났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고, 부부들은 밤에 대화를 나누고, 조부모들은 잘 자라고 전화를 걸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 문제와 평범한 사랑을 가진 평범한 가족들. 나는 평범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고 있었다. 우리 집은 작년에 지훈이 내 안전을 위해 설치한 현관등을 제외하고는 어두웠다. 이제는 그의 사려 깊은 행동조차 오염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진정으로 내 안위를 걱정했던 것일까? 아니면 죄책감이 과보호로 나타난 것일까? 안으로 들어가 나는 휴대폰 충전대를 지나쳐 부엌에 있는 집 전화로 곧장 갔다. 지훈이 항상 불평했지만 내가 고집해서 유지했던 구식 전화기. 혹시 비상사태가 생겨서 기지국이 다운되면 어떡해? 라고 나는 주장했었다. 오늘 밤 나는 나의 편집증에 감사했다. 시아버님이 2번째 벨소리에 받으셨다. 수진이냐? 무슨 일 있니? 거의 십시인데? 아버님, 어머님이랑 드릴 말씀이 있어요. 2분 다 통화 가능하세요? 물론이지 얘야. 어멈 바꿔줄게.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서둘러 전화를 받느라 숨이 차셨다. 무슨 일이니 얘야. 지훈이가 네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네가 요즘 예민해서 생일 저녁을 취소했다고.
예민해서라는 단어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때렸다. 왜 예민하다고? 지훈이가 너를 걱정하고 있더구나. 어머님의 모성애적인 걱정이 전화선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느껴졌다. 네가 요즘 편집증적으로 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다고 하더라. 네가 나아질 때까지 좀 거리를 둬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어. 그 조작은 그 범위가 숨막힐 정도였다. 지우는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으로 나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모두가 그의 말이 아닌 나의 말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어머님, 아버님, 나는 온종일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가 오늘 밤 왜 두 분을 초대하지 않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보고 싶으세요? 나는 다음 몇 분 동안 그들에게 민준 씨가 보낸 파일에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나는 통화가 끊기지 않았는지 2번이나 확인했다.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그 온화한 시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노로 날 것 그대로였다. 그놈이 유진이에게 내 어머니 반지를 줬다고. 우리 가문에 3대째 내려온 내가 특별히 내 약혼을 위해 골랐던 그 반지를. 그 반지는 네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머님이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가족 안에 머물러야 했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되찾아올 거니까요. 다음 1시간은 폭로와 반응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세부사항은 제외하고 배신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을 신중하게 골라보냈다. 사진들은 명백했고 음성 파일은 파괴적이었으며 금융기록은 부인할 수 없었다. 내가 저 애아빠랑 결혼한 지 37년이야. 어머님이 전화기 너머로 선명하게 들리는 울음소리를 통해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님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면서 아들에게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쳤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웠을까? 두 분이 키우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훈이가 성인이 되어 내린 선택이에요. 두 분은 그에게 사랑과 존중의 기초를 주셨어요. 그 위에 무엇을 쌓을지는 그의 결정이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노트북을 열고 우리 가족 카카오톡 단체방에 로그인했다. 지훈의 90세 할머니부터 막내 사촌의 갓난아기까지 3대에 걸친 32명의 멤버. 이 그룹은 몇 년 동안 결혼 소식, 출생 알림, 명절 사진을 공유해왔다. 오늘 밤 이곳은 다른 무언가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민준 씨의 컬렉션에서 가장 선명한 사진을 골랐다. 지훈과 유진이 그들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고 지훈이 유진의 손등에 키스하자 그녀의 왼손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진. 내 할머니의 반지가 마치 그들의 배신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촛불을 받아 반짝였다. 타임스탬프는 선명하게 보였다. 화요일 저녁 8시 23분. 아무런 설명도 캡션도 없이 단지 진실뿐이었다. 이 사람들을 믿었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업로드했다. 전원이 꺼진 채 부엌에서 충전 중이던 내 휴대폰이 성난 말벌처럼 카운터 위에서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전원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으킨 디지털 대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단톡방이 폭발하고 있어. 아버님이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사촌 마리아가 방금 저게 정말 유진이가 내 반지 낀 거냐고 물었어. 뭐라고 답했니? 진실을요. 우리도 모두처럼 충격받았다고요. 몇 분 안에 노트북으로 개인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유진과 내가 함께 자라는 것을 지켜본 사촌들. 우리 둘의 결혼식에 모두 참석했던 가족 친구들. 생물학적 자매보다 더 가깝다고 소문만 들었던 시누이와 올케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던 먼 친척들. 민서의 메시지는 오후 11시 34분에 도착했다. 수진아, 설명해야 해. 난 지훈 씨랑 유진이에 대해 전혀 몰랐어. 우리 엄마 무덤에 맹세코. 난 그 불륜에 대해 몰랐어. 지훈 씨가 네가 편집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가 완전히 결백한데도 네가 그를 바람피운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어. 네가 모든 사람이 너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해서 친구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어. 난 내 생일 저녁에 가지 않는 게 너를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제발 전화해줘. 제발 설명하게 해줘.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용서는 아니지만 증오도 아닌 무언가를 느끼며 민서도 조종당했다. 나의 고립에 무심코 공범이 되어버렸다. 지훈은 우리 모두를 가지고 놀았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서로를 향한 무기로 사용했다. 하지만 조종당한 것 역시 선택이었다. 민서는 지훈의 말을 믿기보다 내게 직접 전화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최근 주장보다 우리의 20년 우정을 믿을 수 있었다. 그녀는 확실히 하기 위해 어쨌든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노트북을 닫고 마침내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켰을 때 집은 다르게 느껴졌다. 73통의 부재중 전화, 112개의 문자 메시지, 아마도 다 듣는데 몇 시간이 걸릴 음성 메일. 내가 시작한 디지털 눈사태는 여전히 기세를 더하고 있었고 나만이 그 위에서 안전하게 서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강력함을 느꼈다. 잔인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세워진 세상에서 절대적인 정직함에서 오는 그런 강력함. 그들은 모두 나를 과소평가했다. 지훈, 유진, 민서,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그들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 종종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신뢰가 깨졌을 때 가장 격렬하게 싸운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내일은 대면과 결정,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눈물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내 것이었다. 새벽녘 현관문에서 지훈의 열쇠 소리에 잠이 깼다. 내가 그 사진을 올린 지 23시간이 지났다. 놀라울 정도로 나를 평온하게 유지시켜준 23시간의 디지털 전쟁.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내 어깨에서 벗겨졌다. 내 침실 창문에서 나는 그가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진이 그를 직장에 태워다 줬다고 주장했던 지난 화요일, 정비소에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차였다. 거짓으로 지은 요새의 또 다른 거짓말. 그의 옷은 구겨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2층에서도 그의 어깨에 새겨진 피로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밤새 어딘가 아마도 유진의 아파트에서 그들의 피해 통제 전략을 조율하려 애썼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오만함으로 만든 재앙을 수습하려 허둥대는 모습에 거의 동정심을 느낄 뻔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현관문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집 베이 윈도우를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왠지 더 깨끗하게 느껴졌다. 마치 진실이 몇 년 동안 쌓인 때를 씻어낸 것처럼. 지훈의 휘파람 소리는 그가 부엌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내 신경을 거스르는 음정 없는 멜로디. 그는 과장된 무심함으로 걸어 들어왔다. 손에는 이미 휴대폰을 든 채 필사적인 피해 수습 메시지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훑어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 여보.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사용하는 연습된 가벼움이 실려 있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전화했는데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더라. 그 대담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작정이었다. 전날 저녁의 폭로가 단지 모두의 상상 속 허구인 것처럼 행동할 생각이었다. 나는 말없이 부엌 아일랜드 너머로 내 휴대폰을 밀었다. 사진 갤러리는 이미 민준 씨가 세심하게 기록한 증거들로 열려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일어나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세면서 둘, 셋. 할머니의 도자기 장식장. 남편의 정절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3대에 걸친 여성들을 통해 물려받은 것이다. 7, 8, 9. 우리의 휴가 사진으로 뒤덮인 냉장고. 이제는 대부분 허구였음을 이해하게 된 기억들. 12, 13, 14. 12번째 걸음에 나는 그의 날카로운 숨소리를 들었다. 구멍난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 같았다. 15번째 걸음에 그의 커피 머그잔이 부엌 바닥에 떨어져 집안 전체에 울리는 듯한 도자기 깨지는 소리를 냈다. 내 사생활을 침해했어. 그가 비틀거리며 나를 따라오면서 터져 나온 말이었다. 내 휴대폰은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처럼 그의 떨리는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뺨에 붉은 2점을 제외하고는 창백해져 있었다. 나는 웃었다. 그 소리는 나 자신을 놀라게 했다. 몇 달 동안 나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풍부하고 진정한 웃음이었다. 지훈 씨, 당신이 내 인생을 침해했지. 당신은 내 반지, 내 신용카드, 내 신뢰, 그리고 내 동생을 훔쳤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함께 우리 결혼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순간 사생활은 몰수된 거야.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다. 마치 그것을 돌려주면 그가 본 것을 되돌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수진아, 설명하게 해줘. 이건 보이는 것과 달라. 그래? 왜냐하면 이건 당신과 유진이가 내 훔친 반지를 끼고 로맨틱한 저녁을 먹으면서 내 신용카드로 주말 여행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나는 거의 유쾌할 정도로 대화체 목소리를 유지했다. 내가 정확히 뭘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의 입이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다. 지우는 항상 설명에 능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정교한 이야기로 합리화하여 나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사진 증거에 직면하자. 그의 은빛 혀는 납으로 변해 있었다. 열쇠 수리공은 9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나는 동틀녘에 그들에게 전화해 보안 문제로 자물쇠를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다. 짐 싸. 내가 계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 물건만 챙겨.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 변화는 즉각적이고 예측 가능했다. 충격은 부인이 되었다. 부인은 분노가 되었다. 분노는 필사적인 거래가 되었다. 그는 마치 같은 플레이북을 돌리는 선수처럼 평소의 전술을 순환했다. 우리의 초기 다툼 때 먹혔던 눈물, 그가 전에 하고 깨뜨렸던 약속들, 한때 나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책임 전가. 이건 다 유진이 탓이야. 그가 내 동생의 피부를 만졌던 바로 그 손가락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걔가 날 유혹했어. 수진아, 몇 달 동안 나한테 집적됐어. 내가 약했지만 난 널 사랑해. 항상 널 사랑했어. 나는 내 손을 빼내고 뒤로 물러섰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을 살폈다. 내게 영원을 약속했던 바로 그 파란 눈.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던 바로 그 입. 내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것을 도와줄 때 지었던 바로 그 표정. 한 가지는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약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유진이가 당신 부모님께 내 생일 저녁에 대해 거짓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그녀가 우리 저축에서 돈을 훔치거나 당신의 로맨틱한 휴가를 위해 내 신용카드를 쓰게 만들지 않았어. 그녀가 당신의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불안정하다고 말하게 만들지 않았어.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움찔했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모두에게 말하고 다닌 내 예민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신의 정절 대신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도록 당신이 체계적으로 내 신뢰도를 파괴해온 방식 말이야. 나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쾌하지 않았다. 날 과소평가했어, 지훈 씨. 당신은 믿는다는 게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잊었어. 밖에서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 현관으로 서두르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유진이었다. 예정대로. 그녀는 아마 아침 내내 지훈에게 전화하며 전략을 짜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지 결정했을 것이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내 동생으로서 얻었고 나를 배신한 사람으로서 잃게 될 특권이었다. 그녀의 마스카라는 번졌고 머리는 빗지 않았으며 내 할머니의 반지는 여전히 그녀의 이기심의 횃불처럼 손가락에서 반짝였다. 언니, 제발.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렸을 때 과자를 훔치다 걸렸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애원하는 톤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그렇게 됐어. 나는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았다. 이 여자는 내가 결혼 문제로 울 때 나를 안아주었고 지훈의 냉담한 행동에 대해 걱정하는 내 말을 들어주었고 내가 증명할 수 없는 작은 배신들 때문에 미쳐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다. 넌 내가 온 집안을 뒤지며 찾던 그 반지를 꼈어. 내 가슴 속에서 분노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넌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네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게 내버려뒀어. 넌 네 배신의 증거를 끼고 있으면서 나를 위로했어. 그건 그냥 그녀가 시작했다. 그냥 뭐? 내가 말을 가로막았다. 재미? 편리함? 그 사람과 함께 그것에 대해 웃었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나를 속이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또 다른 차가 진입로로 들어섰다. 시아버님의 독특한 엔진 소리.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밤새 운전해왔다. 대면은 곧 가족 문제가 될 참이었다. 아버님이 먼저 문을 통해 들어오셨다. 그의 평소 온화한 얼굴은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 뒤로 어머님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고 부어 있었다. 아버님은 말없이 지훈에게 곧장 걸어가 뺨을 때렸다. 연극적인 영화 속 따귀가 아니라 진짜였다. 날카롭고 충격적이며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그 소리는 총성처럼 부엌을 갈라놓았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한 손은 붉어지는 뺨을 누르고 입은 충격으로 벌어졌다. 결혼 15년 동안 나는 누군가 그에게 손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건 반지 때문이다. 아버님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 안에 머물러야 했던 내 어머니의 반지. 어머님은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길에서 죽은 동물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네가 역겹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최종적이었다.
내가 널 안 지 30년이야. 유진아. 30년간의 생일과 명절, 가족 식사. 30년 동안 네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유진이 입을 열려 했지만 어머님이 한 손을 들어 그녀를 차갑게 막았다. 하지마. 그냥 하지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지금 이 모습 외에 다른 것이 되게 할 수는 없어. 내 지난 30년의 삶을 보는 방식을 바꿔버린 너무나 완전한 배신이야. 부엌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지훈의 거친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이웃집게가 짖었고 거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잔디 깎는 기계를 시동 걸었다. 거짓과 배신으로 뒤집히지 않은 세상의 평범한 토요일 아침 소리. 이것은 더 이상 나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되기도 했다. 이기심과 거짓으로 산산조각 난 가족. 치유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치유가 가능할지조차 미지수였다. 내 휴대폰이 민서의 문자로 울렸다. 제발 전화해줘. 다 설명할 수 있어. 나는 2번 읽지 않고 삭제했다. 어떤 설명은 너무 늦게 오고 어떤 배신은 말이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민서는 20년의 우정보다 지훈의 현실 버전을 선택했을 때 그녀의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배우고 있었다. 가장 쉬운 단절이 때로는 가장 깨끗한 단절이라는 것을. 열쇠 수리공은 15분 일찍 도착했다. 프랭크라는 이름의 백발이 성성한 남자는 내 부엌의 긴장된 얼굴들을 한번 쓱 보더니 일반 자물쇠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안전한 걸로 하시겠습니까? 외에는 질문하지 않았다. 나는 더 안전한 것을 선택했다. 어떤 문은 한번 닫히면 그대로 있어야 한다. 프랭크가 일하는 동안 지훈은 충격에 빠진 사람의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자신의 소지품을 챙겼다. 유진은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 아마도 자신의 존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내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아들이 우리의 결혼을 쓰레기로 만든 것처럼 그의 인생을 쓰레기 봉투에 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집은 우리 공동 명의야. 지훈이 더플백에 셔츠를 쑤셔 넣으며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당신이 나에게서 훔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야. 나는 지난주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청구서, 카탈로그, 그리고 내 반지 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편지. 내 변호사가 나머지를 설명해 줄 거야. 그 변호사는 민채린이었다. 시어머니의 독서 모임에서 친구 제니 씨가 이혼 소송 때 그녀를 고용하고 추천해 주었다. 무자비하지만 공정해. 제니 씨가 경고했다. 네가 옳다면 그녀는 네가 그 자리를 지키도록 확실히 해줄 거야. 대면 후 5일. 나는 그녀의 강남 사무실에서 민채린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민준 씨가 모은 증거를 검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제니 씨가 묘사한 그대로였다. 날카로운 눈, 군더더기 없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두려워하는 전투에서 승리하며 얻은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건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네요. 민채린 변호사가 사진과 금융기록을 훑어보며 말했다. 고객님의 그 웨이터 친구분은 사립탐정으로 전업하는 걸 고려해봐야겠어요. 그냥 저를 걱정해준 거예요. 내가 말했다. 좋은 친구는 금과 같은 가치가 있죠. 그녀가 법률 노트에 메모하며 대답했다. 특히 모든 것을 기록하는 친구는요. 이 금융 절도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내 비참했던 생일 저녁 식사 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나는 라시엘에 같은 예약을 했다. 6인석, 저녁 7시. 이번에는 모든 자리를 채웠다. 집에인 아름 씨는 내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서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수진 고객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그리고 친구분들도 모시고 오셨군요. 가족이에요. 나는 그 단어가 내 혀 위에서 다르게 자리 잡는 것을 느끼며 정정했다. 진짜 가족요. 민준 씨가 거의 즉시 나타났다. 그의 전문적인 태도는 우리 일행을 보자 부드러워졌다. 이수진 고객님,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앉으시던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사실 다른 테이블을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전망이 좋은 곳으로요. 그는 즉시 이해하고 우리를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뒤흔든 지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보였다. 우리 일행의 4번째 멤버는 이혼 서류를 마무리한 후 우리와 합류하기로 동의한 민채린 변호사였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고 은색 머리카락과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업무와 즐거움을 섞는 것이 괜찮으시길 바라요.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저는 최고의 비즈니스는 종종 좋은 음식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민준 씨가 건네는 메뉴를 받으며 대답했다. 게다가 승리를 축하하는 것도 과정의 일부죠. 5번째 의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추천해준 상담사 박선영 박사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그녀를 만나 15년간의 감정적 조종을 풀고 지훈이 세심하게 재구성한 내 정체성 아래에 있던 내가 누구였는지 재발견하고 있었다. 성장의 증인을 두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그녀를 초대했을 때 박사님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힘을 찾도록 도와준 이 민준 씨라는 분을 만나보고 싶군요. 민준 씨 자신이 우리의 6번째 손님이었다. 그는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우리와 합류했다. 그는 서버용 앞치마를 벗고 단순한 버튼다운 셔츠를 입고 있었다. 전문적인 유니폼이 없으니 더 젊어 보였다.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저녁 손님이 되어본 건 처음이네요. 그가 박사님 옆 의자에 앉으며 인정했다.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준 것도 처음이시잖아요. 내가 대답했다. 오늘 밤은 처음을 위한 밤이에요. 우리는 이번에는 진짜 샴페인으로 건배했다. 일주일 전 내가 홀로 홀짝이던 하우스 브랜드가 아닌 돔페리뇽으로. 아버님이 먼저 잔을 들었다. 진실을 위하여. 그의 눈에 감정이 서려 있음에도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끝을 위하여. 어머님이 덧붙였다. 그녀의 잔이 촛불을 받아 반짝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는 그 말들이 내 가슴을 통해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마무리했다. 민준 씨가 생일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왔다. 지훈이 결코 배달하지 않았던 레드벨벳 대신 신선한 딸기가 올라간 초콜릿 케이크였다. 서비스입니다. 그가 윙크하며 촛불 하나를 꽂아 내려놓았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촛불을 끄면서 나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소원을 빌었다. 남은 평생 동안 매일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후 몇 주간은 작은 승리와 실질적인 결정들의 교향곡처럼 흘러갔다. 지훈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려 했고 곧장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연애 편지를 보냈으며 내가 지역 요양원에 기부한 꽃을 내 사무실로 배달시켰다. 그는 내가 자주 가는 커피숍, 식료품점, 내가 있을 만한 곳에 나타났다. 항상 똑같은 필사적인 표정과 연습된 사과와 함께. 내가 실수했어. 그는 마치 배신이 커피를 쏟거나 기념일을 잊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양 말했다. 당신은 선택을 했어. 나는 마치 내가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을 묻는 낯선 사람처럼 그를 지나쳐 걸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공동 계좌를 해지하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각각의 실질적인 조치는 낡은 피부를 벗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아래에 더 강한 무언가를 드러냈다. 한때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했던 여자는 허락 없이 공간을 차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유진과의 대면은 3주 후 5번가의 SSG 푸드마켓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저녁 식재료를 쇼핑하고 있었다. 마침내 항상 2사람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한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농산물 코너에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말라 보였고 그녀의 평소 자신감은 두려움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녀가 먼저 나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들을 순환했다. 사과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 손을 내밀었다. 반지. 내가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 이 대화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농산물 코너는 우리 주위에서 토요일 오후의 분주함을 이어갔다. 채소를 고르는 가족들, 저녁 메뉴를 논하는 커플들, 사탕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 언니나 반지 줘. 유진아.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그것을 빼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졌다. 다이아몬드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이 참여했던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린 채. 나는 식료품점에서 곧장 강남의 한 전당포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친절한 눈을 가진 말은 남자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 죄책감이 깃든 보석은 항상 사랑이 깃든 보석보다 싸게 팔리죠. 그가 아는 체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뼈대가 좋네요. 누군가 제대로 소중히 여길 겁니다. 나는 그 돈을 변호사 비용과 나의 진짜 가족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한 가평 주말 여행에 썼다. 우리는 2번 이혼하고 3번 결혼한 여성이 운영하는 펜션에 머물렀다. 3번째가 진짜 행운이죠. 그녀가 아침 식사 중에 내게 말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혼자가 되는 건 마법이에요. 유진은 한 달 안에 다른 주로 이사했다. 나의 예상치 못한 정보원이 된 가족 가십 네트워크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그녀가 자신의 송별회 저녁 식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친구들은 너무나 역겨워서 나타나지 않았다. 혼자 밥 먹게 둬. 시어머니가 냉엄한 만족감으로 말했다. 이제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하지만 나는 유진의 고립에서 아무런 만족도, 그녀의 고통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내 자신의 고통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평화, 명료함, 그리고 내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척하면서 견뎌내야만 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힘들게 얻은 지식. 나는 소리치거나 접시를 깨거나 타이어를 찢지 않았다. 나는 극적인 제스처나 공개적인 장면이 필요 없었다. 나는 단지 그들에게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없이 내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했다. 그 발견은 내가 잃어버린 어떤 결혼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3개월 후 새로 단장한 내 집 서재에 앉아 나는 그 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 방은 이전에는 지훈의 서재였다. 어두운 나무 판넬, 그의 향수 냄새가 나는 가죽 가구,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샀지만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로 가득 찬 책장. 이제 그곳은 내 것이었다. 밝은 흰색 벽, 창가의 스탠딩 데스크, 그리고 실제로 햇빛을 받는 식물들. 하지만 중심은 내 새 컴퓨터나 프리랜서 장문 과정 수료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책상 위에 걸린 단순한 검은색 액자였다. 그 안에는 민준 씨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네 단어가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지금 휴대폰 확인하세요. 그 쪽지는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순간에 도착했다. 단지 그 안에 담긴 정보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내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내가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받은 첫 번째 정직한 소통을 상징했다. 사탕 발림도 부드러운 회피도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도 없었다. 단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전달된 진실뿐이었다. 나는 이혼이 확정된 지 2주 후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액자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이 졸업장이나 가족 사진에 표하는 경의를 담아서 그 아래 내 자신의 단정한 필체로 나는 매일의 만트라가 된 한 줄을 추가했다.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세요. 때때로 나는 그 글귀를 쳐다보며 배신자들이 케이크와 사과를 들고 레스토랑 문으로 들어오기를 여전히 바랐던 6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던 여자를 기억하곤 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느껴졌다. 동정심은 가지만 낯선, 신문에서 낯선 사람의 불행에 대해 읽는 것 같은 내 생일은 기대와 필연적인 실망의 날에서 깨어남의 기념일로 변모했다. 작년에 나는 혼자 축하했다. 라시엘에서 경험했던 쓰라린 고독이 아니라 외로운 것과 혼자 있는 것의 차이를 마침내 배운 사람의 의도적이고 호화로운 고독. 나는 산속의 스파에 가서 내 몸에 도전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등산로를 하루 종일 걸었고 아무도 내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내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로는 발코니에서 일몰을 보며 룸서비스로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둘러싸인 어떤 레스토랑에서보다 더 완전함을 느끼면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 박선영 박사님은 모든 것이 이해되고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치유의 부분으로 건너뛰고 싶어 했던 우리의 초기 상담에서 그 점에 대해 경고했다. 회복은 직선적이지 않아요. 내가 1시간 대부분을 울며 보냈던 특히 힘든 상담 중에 그녀가 말했다. 어떤 날은 강력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녀는 좌절에 대해서도 옳았지만 돌파구에 대해서도 옳았다. 지훈이나 유진, 민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루를 보낸 첫날. 나는 실제로 공황 상태에 빠져 그들을 잊는 것이 내가 냉담하거나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의미일까봐 걱정했다. 박사님은 비웃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같은 두려움을 통해 안내해온 사람의 따뜻함으로 웃었다. 치유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피 흘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일기 쓰기는 상담 숙제로 시작했지만 매일 먹는 비타민보다 더 필수적인 무언가로 발전했다. 매일 아침 나는 몇 년 동안 잠가두었던 생각들로 페이지를 채웠다. 편집증으로 치부했던 내 결혼에 대한 관찰들. 지훈의 야망을 지원하기 위해 포기했던 꿈들. 착하지 않다거나 지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설득하여 외면했던 명료함의 순간들.
내 생일 제한 후 6개월 후에 쓴 한 항목은 그 정직함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신호는 어디에나 있었다. 지훈의 새로운 향수, 내 일정에 대한 유진의 갑작스러운 관심, 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을 때 그들 둘 다 지나치게 도움이 되려 했던 방식. 나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거짓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상상하고 있다고 나를 설득하게 내버려뒀다. 그 글을 다시 읽는 것은 내가 무시해왔던 부러진 뼈의 엑스레이를 보는 것 같았다. 고통스럽지만 제대로 된 치유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프리랜서 글쓰기는 재정적 필요성으로 시작했지만 창의적인 해방이 되었다.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훈의 의견이나 내 야망에 대한 그의 미묘한 낙담 없이 나는 나눌 가치가 있는 의견과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혼 생활에서의 금융학대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내 첫 번째 출판된 기사는 댓글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읽었다. 당신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한 여성이 썼다. 저는 8년 동안 남편의 행동에 대해 변명해왔지만 당신의 글이 패턴을 보는데 도움이 됐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 메시지들은 더 많은 기사, 더 많은 강연, 내 고통을 목적으로 변화시킬 더 많은 기회를 위한 연료가 되었다. 집은 내 영혼의 느린 리모델링처럼 방 하나하나 변모했다. 거실에 있던 지훈의 골프 트로피들은 내가 읽고 싶었지만 시간을 내지 못했던 소설들로 가득 찬 책장이 되었다. 그의 남자 동굴은 내 사무실이 되었다. 침실은 그가 선호했던 베이지색에서 나를 차분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다시 칠해졌다. 내가 내 돈을 훔치면서 내 요리를 비판했던 남자를 위해 수천 끼의 식사를 준비했던 부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이 되었다. 나는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친구들이 방문했다. 남편의 성취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대신 내 꿈에 대해 묻는 진짜 친구들, 나를 흥분시키는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위해 동료들이 들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 오셨고 연기된 것이 아닌 진정한 웃음으로 집을 채웠다. 6인용 테이블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흐느꼈던 그 여자는 정말로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비내자나 조용한 휴대폰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다. 외로움의 반대가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것은 자신을 명확하게 보고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이었다. 지우는 여전히 가끔 차단된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보통 수리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감상적으로 만드는 늦은 밤에 메시지는 항상 같은 패턴을 따랐다. 후회, 약속,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비난. 나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에 읽지 않고 삭제했다. 그의 말은 내가 그 안에 고려할 가치가 있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는 것을 멈춘 순간 나를 상처 입힐 힘을 잃었다. 유진은 작년에 반송 주소 없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마치 익명성이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관계를 되살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그것을 내 새 벽난로의 첫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그녀의 억지 눈물이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핫초코를 마시고 새해 결심을 계획했다. 민서는 가끔 내 소셜미디어 추천에 나타났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여전히 끊어지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나 분노 없이 지나쳤다. 이미 필요 없다고 결정한 물건의 광고를 지나치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최고의 것을 잃었다.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들의 작은 배신을 용서하고 그들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축하했던 사람,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그들의 비밀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보다 그들의 편안함을 우선시했던 사람. 내가 잃은 것은 그들의 거짓말의 무게, 그들의 사랑이 진짜인 척하는 피로, 그리고 다른 한쪽 신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끊임없는 불안뿐이었다. 전혀 나쁜 거래가 아니었다.